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이란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군이 해병대 3,500명을 중동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강습 상륙함 투입 등 전면전 대비 태세에 돌입하며 이번 주말이 전쟁의 향방을 가를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중동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일제히 배럴당 $100 선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 임박과 반군의 참전 소식에 WTI는 3% 급등한 $102 선을, 브렌트유는 $107 선을 돌파하며 에너지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동 사태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헬륨 공급이 중단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에어 리퀴드 측은 공급난이 8주 이상 지속될 경우 최첨단 반도체 생산이 멈추는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사태 여파로 외국인이 이달에만 30조 원을 순매도하며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 안정이 급선무인 가운데 내달 1일 예정된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외국인 자금 유입과 증시 반등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트럼프의 고집과 이란의 아집 사이에서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크게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조정 국면에 돌입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지금 한 9% 정도 하락한 수준이라 추가적인 하방이 열릴 경우에는 오피셜하게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전을 공격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유가가 장중에 $100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국채 금리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노킹스 시위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벤스 부통령은 미국은 곧 철수할 거다라면서 다독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들 챙겨보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리해보면 5,400선을 지켜줬던 개미의 힘으로 한마디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개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전쟁 리스크도 있었고요. 반도체 투톱이 크게 밀렸던 부분도 유의미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터보퀀트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에는 메모리의 양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용처가 다변화되면서 그 총량은 증가할 거다라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마이크론이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덜 빠지는 모습, 강보합 정도 지키면서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우리 시장에서도 작용할 수 있을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특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잘 지지해주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들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1분기 잠정 실적을 4월 7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분기 OP 예상치가 40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를 앞두고서 선매수가 붙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 넘어가서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이날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가 거세게 나왔고요. 개인과 기관이 방어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양도 굉장히 좀 어렵고 개인 투자자가 더 크게 받쳐줬기 때문에 버거운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하는 포지션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14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특히나 전기, 전자 쪽으로 그 매도세가 집중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지분 보유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고요. 금융위기 수준의 변동성이 아니라면 이제부터는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리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움직였던 섹터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상대적으로 시장이 좀 약했었기 때문에 반대로 소비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안에서 방어를 해주는 듯한 움직임들이 확인이 됐고요. 게임과 화장품 그리고 호텔 쪽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출시 초반에 있었던 우려와는 달리 흥행을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4일 동안 300만 장 정도 판매를 했고요. 이달 내에서 봤을 때는 누적으로 400만 장 정도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분기 흑점 가능성까지 새롭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붉은 사막의 평균에 대한 판매 단가가 10만 원을 상회한다. 그리고 1분기 판매량도 잘 나올 걸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이 평균 판매 단가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 게임 섹터 안에서는 굉장히 좀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득이 더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시장 추정치 상단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화장품 업계에서는 최초로 고배당 기업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25% 이상 그리고 직전 연도 대비해서 배당금을 10% 확대한 요 고배당 기업 요건에 충족을 하면서 저가적으로 매수세가 좀 붙어줬고요. 한국콜마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조선미녀 선크림이 1.6초에 한 개씩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과 여름을 지나면서 선케어에 대한 그 성수기 시즌을 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콜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호텔 신라입니다. 이부진 대표이사가 자사주 매입 소식을 전하면서 이날 유독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3월 23일에도 호텔 신라의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한인규 사장이 2억 원 정도 장내 매수를 진행한 바가 있어서 연이어서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부분에서 주주들은 환호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비주가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는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비주가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수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어지럽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나면 다양한 정책들,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소비주에 대한 매수세가 쏠리게 될 거다라는 게 기본 이론이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쟁 장기화 속에 부족에 대한 키워드가 시장 안에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헬륨 쪽을 좀 살펴보면 뉴욕타임스 쪽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헬륨이라고 하면 되게 순수하게 오염 없이 열을 식혀주는 가스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게 저장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양만 비축을 해놓은 상태고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헬륨에 대한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경우에는 반도체를 한 5주에서 8주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은 제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치에서 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 들어왔던 헬륨의 수입량의 3분의 2가 카타르인데 이 카타르 쪽에서 헬륨 또한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은 상황이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좀 더 확장해 보면 텅스텐도 초비상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 텅스텐은 낸드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건데요. 웨이퍼 위에다가 얇게 가스를 좀 입혀서 전기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층을 계속 위로 쌓아야 되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텅스텐이 그 사용량은 전체적으로 보면 적지만 굉장히 꼭 필요한 필수 소재로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텅스텐이 반도체에도 사용을 하지만 보시다시피 미사일이나 아니면 전투기에 있는 균형추 역할을 하는 중동 전쟁에서도 군수용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텅스텐도 지금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낸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는 반도체 위로 쌓는 부분들, HBM과 관련된 부분, 이쪽에서는 낸드와 관련된 부분들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아마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에 이 나프타 관련한 부족 사태가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종량제 봉투 사기 어렵다라는 부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원유나 LNG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략 물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저장을 해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프타는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길목이 막히게 되면서
물량이 줄어들었고 가격은 2배 이상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닐백을 대체할 수 있는 종이 쇼핑백의 구매가 증가를 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제지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프타에 대한 수출을 3월 27일 자정부터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던 물량을 다시 안으로 끌고 오는 수요처를 전환을 시키는 정부의 정책도 있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사용됐던 포장지나 용기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날 시장에서 크게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었지만 그나마 나프타와 관련해서 부족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시장 안에서는 이쪽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장 안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지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정무위가 지난주 금요일 나프타가 부족하다라는 이슈를 좀 달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에서는 기름값보다 나프타가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장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나프타는요, 원유를 정제할 시 나오게 되는 핵심 유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유회사가 원유를 끓이게 되면요, 이 끓는 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층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나프타는 그중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층에 속하게 되고요. 이 나프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원료로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경우에 이 핵심 원료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쓰는 치약이나 샴푸 용기 또는 화장품 용기나 비닐봉투 같은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프타가 정말 여러 곳곳에 쓰이고 있다 보니까 한 전문가는 목재가 아닌 이상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에 석유 기반의 부산물이 들어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데이터까지도 수치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나프타를 비롯한 중동산의 이 석유화학 제품 부산물이 현재 전 세계 공급망의 22%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22%로부터 연쇄적으로 비롯된 이 글로벌 제품 규모가 3조 8,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 약 5천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산업군이 전반적으로 이 석유화학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돼서 타임라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달 28일에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하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물동량의 30% 가까이 지나고 있는 이 해협이 봉쇄가 되게 됐고요. 그리고 나프타를 비롯한 이 석유화학 제품들도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요. 이 중동의 석화 설비가 193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80% 가까운 숫자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그리고 카타르 이렇게 세 나라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이 한국이 이 나프타를 수입하고 있는 용량의 54% 가까이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나프타뿐만이 아니라 이 나프타를 만드는 원유까지도 현재 절반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유회사에서 받는 나프타도 중동산 원유이고요. 그리고 이 직접 수입하고 있는 나프타까지도 중동산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원유나 나프타에서 굉장히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기름값 관련돼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기름값이 오르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기름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요. 부족해지게 된다면 공장이 멈추고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전문가들은 기름값보다 나프타가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요. 물가가 오르는데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현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현재 나프타의 공급망이 상당 부분 차단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지 다음 장표 넘어가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헤드라인을 몇 개 캡처해 와봤는데요.
공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NCC 공장인데요. NCC는 다시 말해서 나프타 분해 설비입니다. 이 NCC 공장을 통해서요, 나프타를 열 분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로 들어가는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같은 것을 이 NCC에서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NCC 공장들이 현재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의 여수 NCC 2공장은요, 지난주에 이 3월 23일에 전면 가동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됐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캡처한 헤드라인처럼 기존에 하게 됐던 보수를 3주 정도가량 앞당겨서 3월 27일가량 가동을 중단하게 됐고요. 5월 말쯤에 다시 재가동을 한다라고 또 공식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천 NCC도 프로필렌 공장은 중단을 하게 됐고요. NCC 가동률도 60%까지로 현재 낮추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공장뿐만 아니라요, 석유화학 기업들도 현재 고객사들에게 대상으로 불가항력까지도 현재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다시 말해서 계약상에 써 있는 그런 이행을 우리가 하지 못할 수 있다. 약속된 분량을 납품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현재 언급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이렇게 NCC 공장이 상당 부분 좀 가동이 중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그럼 얼마나 이 재고를 갖고 있고 타임라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가 현재 갖고 있는 나프타가 2주 정도 되는 이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동에서 이 원유와 나프타 원료들을 싣고 우리나라까지 들여오는데 현재 23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수치를 비교하게 된다면요,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라도 4월 중순이나 말 정도가 된다면 이 재고가 상당 부분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현재 증권사들의 시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4월 중순 이후에는 이 앞서 언급드린 대로 NCC 가동률이 60도 모자라서 30에서 40%까지 가량 하향으로 좀 조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은요,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날지라도 이 정유사가 나프타를 다시 생산하고 NCC를 통해서 이 처리를 하고 다운스트림까지 처리되는 것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제조업이 완전히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현재 못해도 2에서 3개월 정도 가량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프타 가격 추이 관련해서도 제가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이제 1월에서 3월 사이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방침을 좀 펼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3월 23일에요, 나프타를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을 했고요. 27일 자정에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정유사가 나프타를 수출하는 것들 맞고요. 이 정유사 갖고 있던 나프타를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로 좀 돌려서 내수로만 좀 뭉쳐지게 하는 그런 방침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까지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갖고 있는 비축유를 통해한다면요, 우리나라 정유사가 정제를 해서 추가적인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러시아산 이 나프타까지도 현재 긴급적으로 이 수입하려는 부분까지도 현재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산 나프타를 한 달 정도 가량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우리도 이 흐름에 올라타서 이 러시아산이라도 좀 긴급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까지도 현재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입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달 1일에서 25일 동안 수출했던 이 나프타가 20만 톤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전쟁 전에 우리나라가 월 평균 썼던 소비량이 400만 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분량이 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러시아산 같은 경우에도 수입 가능한 분량이 22에서 25만 톤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가 고작 2에서 3일 정도밖에 쓰지 못하는 양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러시아산 같은 경우에는 공해를 떠들고 있던 것들이다 보니까 이 물량이 과연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성 부분도 있겠고요.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 모든 걸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정도 굉장히 촉박하고 그리고 유럽연합의 2차 제재에 대한
대한 불확실성까지도 현재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유사들이 현재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문제인 원유 자체가 막혀 있다 보니까 나프타까지도 현재 이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파급 효과까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비닐봉투 대란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현재 굉장히 큰 파급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석유화학 기업의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가공업체들도 좀 시설이 중단이 되게 됐고요. 이 업체들이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자동차나 식품 포장 업계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가져봤는데요. 최근 마트에 가면 이 종량제 봉투 안내문이라고 해서 이 한 사람당 2장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비닐 사재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다가 모자라 화장품,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화장품 용기들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 용기까지도 좀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 중소형사, 화장품의 이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수출의 차질까지도 좀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관련된 기업까지 체크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 나프타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프타 기반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 나프타 없이도 포장이 되는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위기 속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린 BNG 같은 그룹은요, 이 사탕수수나 옥수수로 만드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미생물이 100% 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이 생분해 쪽으로 수요가 올라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 나프타 관련 수혜주이긴 하지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으로도 또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페트병 같은 경우에요. 재생 원료 사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같이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패키지도 보겠습니다. 1979년에요. 첫 우유팩을 만든 기업입니다. 이 카톤팩이라고 한다면 종이팩을 말하게 되는데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플라스틱 용기의 이 가장 완벽한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는 종이팩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3분기 영업이익도 YY 대비해서 50%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도 사실 이름만 들어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에코플라스틱은 에코인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플라스틱이 아니라요. 현재 현대나 기아차를 대상으로 해서 이 자동차 내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부품들을 친환경 소재로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기차 라인업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구조적인 수혜도 같이 받아가고 있고요. 단순히 나프타 수혜주뿐만이 아니라 이 친환경 자동차 부품 테마와도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육물산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기업과 함께 이 카톤팩의 현재 우리나라 양대 산맥으로 꼽히고 있는 기업이고요. 통상적으로 이 경기 방어주인 성격과 함께 배당에 대한 안정성까지 같이 챙겨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프타 관련돼서 기업들 챙겨봤는데요. 사실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일상이 멈출 정도로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월 중순에서 말 정도가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NCC 같은 공장 가동률이 30%까지 내려앉게 될지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증권사들의 시선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진 앵커 오늘 어떤 기업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현대건설 관련된 리포트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현대건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9만 5천 원으로 상향했고요. 매수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을 2026년 미국 원전 진출과 가시적인 성과 기대라고 달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건설에 관련돼서 한번 살펴볼게요. 대한민국 건설의 상징이었던 현대건설이 이제는 글로벌 에너지 거물로 떠올랐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1947년에 설립돼서요. 대한민국의 정말 현대사 전 과정에서 건설의 주역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움직임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토목이나 주택, 플랜트를 위주로 매출을 끌어올렸던 현대건설이 이제는 원자력 발전 같은 EPC 전 영역에서 수혜를 받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이유는요. 주택
주택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주택 의존도를 축소해서 이제 해외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밸류 체인을 확대함으로써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현대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서 압도적인 해외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숫자로 한번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측면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5년에 6,500억가량 나왔던 전망되고 있는 이 영업이익이 2026년 올해 들어서 7,950억 원 정도가 찍힐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거의 20% 성장을 기록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27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상향을 올라가게 되면서 9,870억 원 정도로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이렇게 현대건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 하나씩 살펴볼게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현대건설이 주력하고 있는 3대 해외 원전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먼저 미국 팰리세이즈 지역의 SMR 프로젝트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도 하죠. 대형 원전에 비해서 규모가 매우 작지만 안정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어서 최근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6년 상반기에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현재 설계 단계에 진입은 해 있고 이제 본계약이 체결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서 실적으로 찍힐 것이다 라는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SMR 분야도 있겠지만 이 미국 페르미 대형 원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 4기를 지금 지을 예정인데요. 현재 기본 설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설계 단계에 있지만 2026년 5월에 종료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본계약이 체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장 큰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으로 이 페르미 대형 원전을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5월이 지금 이 주가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유럽 시장이 있겠습니다. 불가리아 코즐로듀이 7, 8호기가 이제 2026년에서 7년 본계약 체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짚어본 두 개보다는 조금 더 불명확한 시점이긴 하지만 유럽 시장 안에서 진출이 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고요. 앞으로 이 동유럽 지역에서 시장 공략의 핵심 교두보를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유럽 시장에 더욱더 확대 전략을 취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원전을 살펴봤을 때 프로젝트 수주 규모가 300억 달러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44조 원 규모입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고요. 올해 전체 수주 가이던스로 잡아놨던 게 33조 원인데 이보다 훨씬 뛰어넘는 지금 수주 규모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수주 잔고가 거의 95조 원 수준인데요. 지금 이 300억 달러라는 것은 현재 여기에 4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올해 찍히게 될 실적 자체가 앞으로의 현대건설의 주가를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 정책적 모멘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계속 주목받았던 이야기 바로 대미투자 특별법입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죠. 여기서 이제 대미투자 관련해서 1,500억 원 정도는 조선 분야에 이제 대미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 조선 분야를 제외한 2,000억 달러 규모는 대미투자에 대해서 조금은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히 LNG 수출 터미널 건설이나 신규 원전 건설 등에 대한 모멘텀이 현재 부각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미투자 특별법이 언급될 때마다 원전 관련주가 굉장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미투자 특별법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현대건설의 주가도 상승하지 않을까 한 기대감이 현재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있고요. 그리고 현지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 현대건설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웨스팅하우스나 홀텍 등의 글로벌 원전 기업들과의 협력 구도를 공고히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점은 앞으로 현지 시장에서 나올 이제 보조금 이야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규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현지화 전략에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내 다수 건설사와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팅 터너, DPR, 자크리, CBNI 등의 이 미국의 10대 건설사와 손을 잡고 원전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있다라는 점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건설이 이 규모를 넓히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설계부터 시공까지 교두보를 확보했다 보니까 일단 계약이 찍히고 나면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시작할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바로 국내 주택 시장이 너무나 침체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너무나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건설 자체만으로는 지금 수익을 끌어올리기가 좀 역부족인 상황인데요. 이런 수익성 둔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더욱더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이 에너지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이 부분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건설은 에너지 밸류체인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해상풍력을 짚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해상 교량 그리고 준설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제주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지었습니다. 이게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인데 현대건설이 여기서 이제 EPC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건설을 하면서 설계와 건설을 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업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앞으로 건설이 됐을 때 여기서 풍력에서 나왔던 전력 비용, 그러니까 향후 20년 이상 전력 판매하고 여기서 나왔던 발전 수익이 공유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연금처럼 현대건설이 여기서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모멘텀도 있겠습니다. 국내 건설사 최초로 전력 중개거래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게 PPA라고 하는데 현대자동차그룹과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맺어서요. 지금 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현대모비스 등의 그룹 계열사에 직접 판매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리백을 이행해야 하는, 정책적으로 아리백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를 납품하게 됨으로써 이 발전소를 연결해서 에너지 브로커 그리고 공급자 역할까지 맡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 자체가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대건설이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건설 전거래일의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1.7% 정도 하락하면서 14만 9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최근에 유가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주가 부각을 받았었는데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굉장히 급등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중동 전쟁에 대한 수혜는 많이 받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현대건설의 움직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환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 HBM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앞서 제가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최대 40조 원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만에 전망치가 3배 이상 상승을 하게 된 건데요. 그 배경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우선 해당 수치대로라면요, 분기 기준으로는 국내 기업 역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요, 주요 증권사들이 전망한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6조 4,700억 원이었고요, 최대 40조 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43조 원대인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단 한 분기 만에 연간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건데요. SK하이닉스도 1분기 영업이익이 최대 3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두 기업을 합쳐서 양사의 합산 최대 영업이익이 80조 원 가까이까지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약 198조 원, SK하이닉스도 약 165조 원 수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실적의 호조를 이끌어준 배경은 HBM을 비롯한 D램과 낸드 전반의 수요 확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HBM 중심으로 공급을 재편하면서 범용 메모리 공급이 제한이 되고요. 여기다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것까지 현재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을 40조 원, 2분기는 51조 원가량 추정하면서요. 주요 고객사 수요가 이미 27년도까지 완판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이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이 지난주에는 터보퀀트라는 기술을 발표를 하면서 이 알고리즘 때문에 반도체 투톱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나오는 의견들 종합을 해보면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선 걱정보다는 기회에 가깝다는 게 증권가들의 중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글은 지난 25일에 AI 모델의 임시 기억 장치인 KB 캐시를 또 압축해서요.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가량 줄이고 속도는 8배 높이는 터보컨트 기술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현재 이 반응이 좀 과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 자체가 새 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터보컨트 원논문은 이미 지난해 4월쯤에 공개가 됐고요. 업계가 이미 소화하고 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KB증권 측은 구글이 터보컨트를 내놓은 의도가 이 개발자와 서비스를 구글 생태계 안에 묶어두려는 전략에 가깝다면서 이 터보컨트의 최종 승자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터보컨트가 AI 학습 과정의 메모리 수요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HBM의 핵심 수요는 추론뿐만이 아니라 초거대 AI 모델 학습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KB 캐시 압축만으로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지난해 딥시크 충격 때도 엔비디아 주가가 17% 가까이 하락했다가 한 달 만에 회복한 것처럼 터보컨트 충격도 비슷한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증권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죠. 딥시크도 나오고 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시장은 올랐지만 그때 당시에 한 달 정도 고비를 좀 맞기도 했었습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읽히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히려 메모리 수요를 총량을 늘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좀 붙여볼까요? 네, 효율이 오를수록 수요가 커지는 재번세 역설이 여기서도 좀 통한다라는 의견들인데요. 19세기 영국에서 이 증기기관 효율이 높아지자 석탄 소비가 줄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이 석탄 산업으로 인해서 산업 전반으로 활용이 확산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라는 논리입니다. AI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분석인데요. AI 추론 비용이 낮아지면 지금까지 비용 때문에 AI 도입을 망설이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메모리 수요가 오히려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터보컨트로 AI 운영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더 공격적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게 만들 거다라고 하면서요. 장기적으로 메모리 수요에는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다가 미래에셋 증권도 효율화가 수요를 줄인 사례는 기술 발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짚어줬는데요. 영상 압축 기술이 발전했을 때 스토리지 수요가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유튜브나
증가와 쇼폼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증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터보컨트가 상용화된다면 맞춤형 메모리 수요가 새롭게 열리기도 하는데요. 여기다 최근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AI 기업들이 알고리즘에 맞는 맞춤형 메모리 하드웨어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 메모리 설계 경쟁이 한 단계 더 고도화될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터보컨트는 메모리 수요를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요. 오히려 AI 시장의 파이를 키워주는 촉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효율이 오를수록 수요도 같이 는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연비가 좋아지면 오히려 자동차를 이곳저곳 더 많이 끌고 다니게 되면서 전체적인 사용량은 늘어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크게 좀 내리네요. 4% 정도 프리마켓에서 떨어지고 있고요. 프리마켓에서 지금 코스피도 한 4% 정도 밀리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하나오션과 K잠수함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오션이 현지 기업 5곳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수주전과 파트너십을 계속 맺는 거 어떤 관계가 좀 있을까요? 네, 바로 캐나다 정부가 무기 성능과 함께 현지 산업에 대한 기여도 또한 같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최근 CPSP와 관련해서요, 커티스 라이트나 텍솔 마린 같은 캐나다 현지 5개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캐나다 입찰 평가에서 현지 산업 기여도가 점수의 1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잠수함 성능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5개 회사는요, 항법과 탐지, 그리고 전력과 선제 보호,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이렇게 잠수함 작전의 전 영역을 현지에서 소화해 줄 수 있는 기업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오션은 최근에 캐나다 최대의 철강 업체인 알고마 스틸과도 협력해서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철강 공급 체계를 구축했고요. 또 여기다가 AI 기업 코이와도 잠수함 시스템에 특화된 AI 기술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KPMG는요, 한화의 협력 방안이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26년도부터 40년도까지 캐나다 현지에서 누적 2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라고도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오션이 잠수함 한 척을 파는 게 아니라요, 캐나다 방산산업 생태계와 함께 성장해주는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지화 전략을 세우면서 점수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30일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한 2년 만에 한국을 찾게 되는데요. 지금 수주전과 관련해서 좀 연결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한국 측에 조금은 유리한 변화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월 2일까지요. 마닌더 시도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이 이끄는 무역사절단이 방한을 하게 됩니다. 6월 말 최종 사업자 발표를 앞두고 독일 경쟁사 측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의 산업협력 구상에서 이 폭스바겐 같은 민간 파트너 일부가 빠지다 보니까 현지 기여도 경쟁에서 약점이 생겼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오션은 현지 기업과 대학 그리고 철강사 같이 30건이 넘는 파트너십을 쌓아왔고요. 또 지난달에는 도산 안창호함이 태평양을 횡단해서 캐나다 해군 앞에서 실전 능력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해군 참모총장은요, 현재 운용 가능한 잠수함이 단 한 척뿐이라고 하면서 올해 안에 결정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조기 확보를 원하고 있는 캐나다 입장에서 빠른 납기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나라 측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기술력과 현지화 그리고 납기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오션이 경쟁 우위를 굳혀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조금 더 시선을 넓혀서 K조선 전체적으로 본다면 최근에는 중동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해서 LNG 발주가 급격히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K조선이 전반적으로 어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위기가 오히려 K조선에는 구조적인 수주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LNG 공급 불안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공급망을 중동에서 다른 곳으로 분산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여기다가 미국 LNG 터미널 개발 프로젝트들도 앞당겨지는 흐름이 함께 연출되고 있습니다.
LNG선은 건조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 시장의 70에서 80%가량 장악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 선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요가 늘면 늘어날수록 수혜가 한국에 집중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글로벌 선단 고령화로 인해서 노후화된 선박 교체 수요까지 겹치다 보니까 현재 발주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화옵션은 올해 들어서 VLCC와 LNG선 그리고 WTIV 등 총 11척에 23억만 달러 규모의 수주를 이미 쌓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는 수주부터 인도까지 통상적으로 2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구조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수주 호조가 앞으로 수년간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란 전쟁과 LNG선 수요 확대, 여기다가 선단 고령화까지 동시에 맞물리면서 이제는 K조선이 좀 구조적인 수주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6월 수주전 마무리될 때까지 나오는 뉴스들 같이 좀 챙겨보겠고요. 넘어가서 스페이스 X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스페이스 X가 나스닥의 본격적인 상장 절차를 밟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무려 2,50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역사적인 일인지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네, 우선 IPO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규모의 상장이 눈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번 주 스페이스X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비공개 상장 예비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알려졌는데요. 목표 시점은 일론 머스크 CEO의 생일이 있는 6월 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서 스페이스X가 인정받으려는 기업 가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돈으로 약 2,500조 원이 넘는 수준인데요. 공모로 조달한 자금만 1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 사우디 아람코가 세운 종전 최대 기록인 29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역사적인 규모고요. 스페이스X는 나스닥 상장과 함께 나스닥 100지수 조기 편입까지도 현재 함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시가총액이 나스닥 100 구성 종목 상위 40위권 안에 들게 되면요. 상장 이후에 1개월 내에 편입이 가능한 패스트트랙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상장 주관사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JP모건과 모건스탠리가 함께 거론이 되고 있고요. 상장이 완료된다면 엔비디아, 애플과 함께 세계 시총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스페이스X 상장은 단순한 기업 이벤트를 넘어서 이제는 우주산업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재편해주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IPO 역사를 새롭게 쓴다라는 측면에서 일정상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 있어서도 수혜주들이 이미 한바탕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전쟁 리스크가 올라오면서 좀 밀리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관련주들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스페이스X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들이 핵심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고 있는 곳이 스피어인데요. 스페이스X의 1차 벤더사로서 10년간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특수합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지난 한 달 사이에 주가가 85%가량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HVM도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 한 군데입니다. 스페이스X 로켓 엔진에 사용되고 있는 초합금 등 첨단 금속을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에 함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센서뷰도 스페이스X의 레이더 안테나를 공급해주고 있는 핵심 협력사라는 점이 함께 재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다가 국내 우주항공 테마 ETF로도 자금 유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 말 기준으로 순자산 5,64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현재 투자 심리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여기다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스페이스X 관련 벤처 생태계와의 연결 고리로 현재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스페이스X 상장 전부터 국내 밸류체인 기업들이 이미 주가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장 전부터 주목되는 종목들 꽤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종목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꽤나 많이 들렸었거든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스페이스X 직접 납품 여부와 함께 이 실적에 대한 연결 시점까지도 함께 반드시 묶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스페이스X 상장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는 직접적인 납품 관계가 명확한 기업이 있고요. 또
간접적인 연결고리만 있는 기업이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피어처럼 장기적인 공급 계약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업과 그리고 단순히 우주 테마로 묶인 기업은 실질적으로 다른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테마성으로 급등한 이후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스페이스X 상장이 6월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이 머스크 CEO의 의지에 따라서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또한 함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에도 상장 계획이 무기한 연기된 전례가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관련주를 살펴볼 때 스페이스X에 대한 이 수혜주는 기회로 볼 수 있지만 이 관련돼서 직접 납품되는 매출 규모와 또 언제부터 실적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테마로 오른 주가가 이렇게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상장 이후에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스페이스X 수혜주는 기회이긴 하지만 직접 납품 여부와 함께 실적 연결 시점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테마와 실적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좀 해주셨고요. 시장이 오늘은 좀 초반에 부침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가 계속 올라서 지금 고가상으로 보면 103달러 돌파가 나왔고요. 브렌트유도 고가상으로 보면 108달러 선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 초반에 좀 부침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드니까요.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이 시각 서울경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유화적인 메시지는 이어지고 있지만 지상전에 대한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3대 지수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S&P 500은 4년 만에 최장기간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M7의 시총 또한 대규모로 증발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공포 심리가 확산되는 국면에 서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도 물론 깊게 눌리면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장 후반에 하락분을 그래도 많이 줄여가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죠. 이 안에서 코스닥은 상승 반전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일단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공방도 지금 계속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까지 또 급등을 하고 있어서 오늘 분위기가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종전, 약간 좀 이쪽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이란은 또 반격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예멘 후티 반군까지도 지금 이제 그 전쟁에 가담을 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죠. 전쟁이 오히려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좀 반영이 됐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도 역시 굉장히 좀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바브엘 만데브 해협까지 만약에 이제 뭐 예멘 후티 반군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해협을 봉쇄한다면 전 세계에서 이제 원유 수송을 할 때 이제 이 해협을 통해서 우회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시장에 좀 큰 충격으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오전장에서의 분위기를 본다면 일단은 뭐 미국 증시에 뭐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아침부터 해서 좀 하락으로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증시는 일단 아래쪽으로는 이제 5,000포인트와 위쪽으로 6,000포인트 이 자리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으로 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 5,000포인트 아래쪽으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사실상 약간 좀 우려감들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오늘 현재 이제 시쪽 동시호가에서의 분위기는 5,200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출발하고 나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밀렸을 때 5,000포인트 훼손하는가 뭐 이 부분도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매도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금요일 날은 또 이제 3.4조 원 정도 규모의 매도. 하지만 어찌 보면 금요일 날 시장을 봤을 때 아침에 하락폭보다는 반등이 좀 잘 나와서 잘 버틴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하고 이 차트상으로 비교를 해봐도 미국 증시는 계속 꺾이고 있는 거의 뭐 급락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모양새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그래도 꿋꿋이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일단 이번 주 이란과의 이란과 그리고 또 미국, 이스라엘 여기에서의 전쟁이 좀 확산되는 어떤 분위기만 잡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주 초반에 조금의 약간의 하락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와 반등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오늘 장은 약간 오전에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는 건 가급적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장 초반의 약세, 급락은 좀 피할 수는 없겠지만 금요일장처럼 후반에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해줄 수 있는지 이 흐름들은 끝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은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가 장 초반 그리고 오늘장에서의 전략과 이런 대비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되겠는데요. 사실 주말 사이에 항상 뭔가 격화될 것 같은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월요일장이 항상 좀 무서워지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에 대한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일단 포트폴리오의 관리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금 비중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사셔서 이제 그동안 있던 비중을 현금 비중을 이제 주식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이제 B2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일단 뭐 지금 시장은 이 B2 이제 빚으로 투자하신 물량들이 굉장히 많고 주가 흔들릴 때마다 반대 매매가 많이 터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약간의 좀 시장도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상에서의 이제 현금 비중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현금을 한 번에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이 일단 있다면 그 현금을 가지고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무작정 지금 뭐 떨어졌을 때 기회다 뭐 이것보다는 어쨌든 주가가 떨어졌을 때 기회는 맞아요. 근데 그때 한 방에 최저점을 잡으려고 이제 들어가시는 이런 전략들보다는 지금 변동성이 어쨌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00포인트 근접했을 때 매수를 하되 매수는 분할 매수 정도로 이제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래도 좀 신중하게 늘 대응해야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게 좀 충격을 주기도 했었던 터보퀀트 그리고 반도체 연결해서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터보퀀트에 대한 우려는 조금 거치는 듯한데 이제는 또 반도체 그리고 이 공급망에 대한 불안도 좀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륨 공급이 지금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반도체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급망에 대한 이슈도 반도체 주들에게 또 한 번의 큰 제동이 될까요? 사실 이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 결국은 이제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봉쇄 이걸로 인해서 이제 촉발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나프타 가격이 계속 또 급등을 하면서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전방위 산업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또 비료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악순환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업종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티면서 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주가라는 거 거의 선반영이 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공급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제 주가 하락으로 그동안 또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터보컨트에 대한 문제도 역시 뭐 주가에 영향을 주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 개별적으로 주가가 추가 하락이 나오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사실 상징적으로 이란과의 전쟁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 기대감이거든요. 주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급망에 바로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결국은 이란과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를 좀 바라보면 거기에 이제 주가는 또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될 거고 여전히 시장에 대한 주도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반도체 쪽밖에 아직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들도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이 우려감 자체는 사실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가 하락의 영향 그리고 또 주가 상승의 영향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의 차질은 없겠지만 결국에 늘 관건은 전쟁이 해소되는지가 되겠죠. 여기에 반도체는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요즘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투톱의 조정 범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열어둬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 반도체 투톱의 주가하고 시장의 주가의 흐름하고 거의 좀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동안 시장 자체가 좀 계속 흔들려 왔고 그러다 보니 또 이 종목들도 같이 또 흔들리고 그리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투톱의 종목들은 개별적인 종목들의 흐름보다는 이제 지수를 보고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삼성전자도 그 부근에서 좀 저점을 나올 가능성이 있고 하이닉스 역시도 그렇게 좀 같이 이 지수하고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개별적으로 주가가 얼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주가는 일단 많이 올라오긴 했고 그리고 이제 언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최저치로 지금 이제 비중이 많이 빠졌거든요. 하지만 빠진 만큼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반등도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30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이 전쟁 발발한 지가 한 달이 좀 지나가는 구간인데요. 그만큼 참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3월 우리 증시가 이번 주에 좀 막을 내리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티 반군의 참전까지도 나온 상황이고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쌍방 공격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체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하락 터널을 언제 나오게 될지 시름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 깊게 눌리면서 시작하는 상황은 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 개인들의 대형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 기관까지 그리고 외국인까지의 수급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축소해 갈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현재 분위기, 지수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말씀드렸듯 급락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73% 깊은 낙폭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5,200선까지 이탈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179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대의 낙폭 지금 나오면서 1,09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급락이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네요. 삼성전자는 17만 전자에 현재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6%대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86만 원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6%대의 깊은 눌림 그리고 이어서 현대차와 LG엔솔까지 각각 5%, 3%대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지수가 눌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급락을 좀 면치 못하고 있네요. 삼천당 제약은 2.43%의 내림세 현재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알테오제는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에코프로 형제들 또한 지금 소폭의 하락세, 에코프로가 조금 더 상승 하락폭이 크네요. 지금 시가총액 2, 3위 간에 지금 순위 경쟁이 좀 치열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5%대의 깊은 눌림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개인의 자금이 지금 코스피 안에서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고 과연 이 수급의 움직임이 어떻게 반전이 될지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언제쯤 멈추게 될지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담고 있네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면은 이 코스피 대형주들을 좀 정리를 하고 해당 자금을 코스닥 중소형 성장주로 이동시키는 흐름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서 일단 외국인은 200억 원가량 담아가는 흐름을 택하고 있고 이 안에서 개인과 기관은 팔자세 행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예상했던 대로 좀 우호적이지 못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시장은 역시 하락으로 좀 출발해서 지금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요. 사실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빠졌고, 그리고 지금 미국 이제 선물 지수 나스닥하고 S&P 선물 지수 역시도 지금 하락폭이 꽤 나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가 0.8%, S&P 선물 지수가 0.67%가 지금 하락으로 잡혀 있는데, 장중에 선물 지수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이제 미국 장이 지난 금요일 날 하락했으면 월요일 날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겠지. 약간 이런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뜻 이제 시장의 반등폭이 바로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얘기했지만 이제 5,000포인트 구간대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는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기관들의 매도는 1,900억으로 일단 기관 쪽에서 오히려 매도가 좀 많이 잡혀 있고 외국인들은 698억 정도니까 매도가 좀 많이 잡히진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3월 들어서 이제 30조 원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 그만큼 엄청난 매도가 금액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현재 국내 거래소 증시에서 이 매수했던 이제 매수 비중, 시총에서의 비중을 이제 확인해 보면요. 사실 30%대, 이제 상승장에서는 보통 32에서 33% 정도 평균치를 유지해 왔거든요. 최근에 매도가 좀 많이 나와서 외국인들의 현재 국내 시장에서의 시총에서의 비율을 보면 3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지금 팔린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도 매도했으면 결국 이제 증시 쪽에서 주식에서 나왔다면 또 주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의 압박은 이제 3월 초에서 점점 좀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상승의 키를 또 외국인들이 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언제 매수 전환이 되는지 또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좀 담아가는지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반전의 실마리를 대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4월 7일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뭐 이 안에서 영업이익 30조 원대 중후반 정도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발표들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믿음을 주게 될지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주로 본다면 주 초에는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결국은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이제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돼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쪽이 얼마만큼 이제 수출을 해왔는가 데이터가 잡히거든요. 만약에 데이터가 확인이 되고 정말 좋았구나라는 확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반도체 투톱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 기대감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이제 7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또 1분기 예정되어 있는데 영업이익이 36조 원 정도로 좀 기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실적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이제 후반부터 해서 어느 정도 반도체 쪽에 대한 저가 매수 이입도 충분히 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란과의 전쟁이 너무 격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더 크지 않고 약간의 소강 상태로만 가도 반도체 쪽에 대한 이제 매수 유입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주 중반부부터의 흐름을 좀 더 주목해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기회가 온다면 또 매수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한번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1일에는 이제 한국 수출입 동향 데이터까지도 발표가 되니까요. 이 안에서 반도체 수출에 대한 향방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번 주 중후반에서의 저가 매수의 기회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가운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10개 종목 안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쪽이 유일하게 HLB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게 된 게 담관암 신약이 지금 FDA에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기 때문인데요. 이벤트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본다면 7월에는 간암 신약 이벤트, 그리고 9월에는 이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벤트들을 좀 선제적으로 염두를 해두면서 지금 주가에 좀 추가 기대를 더 반영해도 되는 구간일까요? 사실 이렇게 주가가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면 당연히 관심을 좀 갖게 되겠죠. 거기다가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주목을 많이 받을 거예요. LCA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관암 신약과 관련해서 FDA 우선 심사에 대한 뉴스 때문에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제 주가의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 7%, 오늘 아침에 시초가로 6%의 추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한번 이제 회피성 자금들이 좀 들어와서 여기서 뭐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주가의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좀 가능할 수 있죠. 하지만 HLB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고 이제 과거 역사들을 보면 항상 기대감을 올랐다가 결국은 이제 실망감으로 빠졌던 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벤트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언제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기대감이 또 실망감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좀 올라갈 때를 기회로 봐서 좀 수익을 내고 좀 빠져나오거나, 아니 물려있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탈출하는 그런 전략들로 이제 보시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잘못해서 이제 올라갈 때 잘못 매수해서 좀 떨어지는 시점에 바로 이제 오게 된다면 그땐 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격 매수는 하지 않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좀 가져가셨다가 잘 팔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HLB 쪽은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장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야를 제약바이오 전체로 한번 좀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HLB처럼 이렇게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받는 제약바이오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수급까지도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4월에는 이 학회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자리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 지금 제약바이오는 당분간 좀 주도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될까요?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 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저가에 대한 저가 매수 메리트가 좀 있고,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업종에 또 제약바이오 이쪽이 또 이제 모여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코스닥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사실 제약바이오주들도 이제 시장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섹터예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들은 분명히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움직임은 일단 개별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좀 컸단 말이죠. 만약에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이제 바라본다면, 만약에 사이클을 탄 상승 사이클로 본격적인 기대에 올라선다. 그러면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피하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저가 매수에서 이제 모아놓고 종목들을 끌고 가는 전략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 안에서 대상으로 본다면 사실 뭐 한미사이언스라든 이런 종목도 있고 녹십자라는 이런 종목들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은 종목들 대형주들을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약주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지어서 볼 필요는 없어요. 사이클을 같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대형 제약사들 중에서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을 저가 매수해서 좀 기다려보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늘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에 좀 관심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여전히 같은 의견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펄어비스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펄어비스의 회복력이 좀 뛰어납니다. 이 급락 전까지도 이제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펄어비스를 살펴볼 때 이 붉은 사막 흥행에 대한 기대를 더 반영해도 되는 구간인 건지, 어떤 가격대를 기준으로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펄어비스가 이제 시장에서의 굉장히 좀 민감한 반응으로 그동안 이제 기대감으로, 검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사실 대작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실망감으로 주가가 또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이제 이런 시각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펄어비스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일단 검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폭락이 나왔다면 그러면 또 다른 문제인데, 이미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이뤄졌던 폭락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이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위쪽으로 65,000원 정도 선이라고 생각해요. 65,000원을 확실하게 넘어가 준다면 추가 반등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만, 만약에 65,000원에서 흔들려서 뭐 밀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2차 또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주의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위쪽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번에 좀 잘 탈출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만 5천 원이 좀 분기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같은 소비재단에서 화장품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이 꽤 좋았어요. 특히 이 안에서 코스맥스는 고배당에 대한 기대와 실적 모멘텀까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여쭤볼 부분들은 이렇게 변동성 장세 속에서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한시적으로 해줄 수 있을지가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흐름을 동참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화장품주들은 지난해 상승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목을 받았다가 잠깐 또 이제 그 실적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죠. 그러다가 이제 실적 기대치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 또 빠진 거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계의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그 다음에 또 APR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때문에 기대치가 더 높아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들은 대부분 지난해 이제 중반부에 고점을 찍고 나서 많이 떨어져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목을 받은 건 결국 이제 또 앞으로의 기대감들이 분명히 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주들은 사실 저가 매수로 해서 좀 가지고 가신다고 한다면 그냥 일시적인 어떤 대응책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외국인들 수급이라든지 유입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눌려 있을 때 좀 담아두고 좀 기다려 보는 이 투자 전략도 지금으로선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우리가 또 화장품주 안에서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쪽으로 외국인 수급도 많이 이동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으니까요.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 그리고 체크해 볼 만한 것들 계속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두운데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4% 정도 내리고요. 코스닥이 3% 낙폭 보입니다. 일단 문제는 환율이죠. 1,514원 40전까지 지금 오르는 상황이고요. 중동 전쟁 특위 쪽에서 나온 속보 보니까 이제 1일 날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되는데 이때 환율 안정에 대한 기여가 있을 거다. 자금 유입 기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거래일가 남은 상황 속에서 오늘 1,514원 40전 지나갑니다. 시장 분위기 좋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부침이 있긴 한데요.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볼까요? 네, 뭐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이란 지정 리스크 일부 완화된 시그널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우려감과 기대감들이 좀 공존하면서 오히려 낙폭은 커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 기대 요인들 트럼프 푸세 확인 이후에 수급의 어떤 완화 기대감들이 이전보다는 좀 쇠퇴했던 부분들 특히나 뭐 반도체주 중심의 단기 노이즈가 하나 부각된 것도 있었고요. 여기도 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면 뭐 국채금리에 관련된 어떤 상승 부분들, 유가가 재차 상승하는 부분들, 환율의 상방 압력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어떤 우려의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오늘 뭐 사실 코스피 기준에서 지지선이 5,100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기 이탈이 좀 이루어진다면
일단 중기 추세선을 좀 이탈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지수의 어떤 방어 여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대체적인 어떤 기조를 보면 오늘 시초에 외인 매도세가 코스피 기준에서 한 2,7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1월부터 3월까지 이어졌던 전체 외인의 매도량이 한 56조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3월에만 좀 집중이 됐다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사실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연속성 이런 우려감들이 전체적인 어떤 외인의 수급 이탈을 좀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환율의 단기적인 어떤 상승 부담들도 증시의 어떤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음 관건은 지정학 리스크 완화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뭐 휴전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되고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좀 빨리 풀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텐데 현재는 사실 뭐 우려감들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질 수밖에 없죠. 석유화학 업종과 좀 연동되는 물가 상승률들에 대한 대비 부분, 이 부분은 뭐 단순하게 유가가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가 연동과 함께 좀 파생되고 있는 제품 가격, 생산자 물가 부분에 대한 상당한 어떤 기업폭이 크다는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상당히 좀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진짜 어렵습니다. WTI도 지금 103달러고요. 고가가. 브렌트유도 고가가 108달러까지 터치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을 찾자면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전략들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테마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도 세 가지 테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거의 움직임을 보이는 쪽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1위에서 77위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78위도 0.01% 진짜 소폭의 상승만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LNF가 의외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 LNF 종목 1% 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 좀 점검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시죠. 두 번째는 방산입니다. 방산이라고 하지만 방산 종목보다는 오늘 전쟁 리스크 연관지어서 질문 좀 드려볼 거고요. 오늘도 뭐 나프타 부족 사태로 인해서 비닐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제지나 아니면 탈플라스틱 같은 종목들 한국 패키지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이외에는 해운, 비료, 사료 이런 종목들 움직임 나타나고 있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보시죠. 마지막은 반도체입니다.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그나마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디를 봐야 될까 고민을 한다면 반도체가 아닐까 싶어서 이쪽에서도 시간 같이 좀 할애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NF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상대적 강세로서 좀 주목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고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추세를 위로 올리는 과정 속에서 수급도 붙어주고 있고 거래량도 같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 신호는 대표님 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좀 더 가벼워지게 앞으로 움직임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선별적으로 좀 보면 뭐 단기적인 이슈가 좀 있었죠. 삼성 SDI의 LFP 양극재를 좀 공급하는데 향후 이제 내년부터 이제 3개년간이니까 절대 한 1조 한 6천억 정도에 대한 공급량이기 때문에 3년간 안 분대서 매출에 대한 기여폭이 크고 주총에서 좀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 일단 기존의 NCM 뭐 일단 뭐 3원기 계통의 양극재보다 수익성 지표에서 더 좋다. 이 부분은 뭐 삼성 SDI가 뭐 북미양 ESS의 성과가 좀 단발성으로 좀 끝나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주의 어떤 이 성과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과 좀 맞물리면서 수주의 어떤 연동 성과 관점에서 기대 요인도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LNF의 경우에는 뭐 일단 테슬라 향의 집중도가 좀 높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일단 뭐 글로벌 판매량과 좀 동조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올해 뭐 1분기 전체 테슬라의 판매량들을 보면 유럽 시장에서에 대한 판매량들이 증가된 요인들이 있지만 역시나 그 이외 국가, 특히 미국에서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는 흐름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테슬라양 모멘텀이 좀 부각됐다라기보다는 지금 ESS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수주의 어떤 연동 성과가 향후의 수익성, 어떤 방어 관점 내지는 수익성을 좀 별도로 좀 다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업종 내의 선별적인 어떤 흐름들은
재차점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어떤 요인들이 일회성 수주보다는 오히려 확장 기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 SDI의 이번 전략을 좀 보면 사실 뭐 미국의 스텔란티스 합작법인에 대한 가동이 굉장히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탑재 부분들은 그 가동률이 굉장히 좀 떨어졌습니다. 한 25%대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해당되는 가동의 상당 부분을 ESS로 좀 전환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좀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이게 일단 1분기, 그래서 이제 2분기부터 구체화가 좀 되는 부분들은 하반기에 추가적인 어떤 수주 성과로 좀 이어지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테슬라양 집중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높지만 일단 이외에 일단 이원화 관점에서 삼성 SDI가 데이터 센터양 ESS의 공급량들 충분히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개별 호재가 있는 부분들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LNF가 물론 예전에 있었던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뭐 반토막 수준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16만 원 선까지 오늘 고점 터치가 나왔네요. 그래서 어쨌든 흐름이 고가권에서 잘 유지가 좀 되고 있고요.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지켜준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점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점검을 좀 먼저 해봤고요. 다음으로 전쟁 리스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산 쪽은 대다수가 내리고 있고요. 뭐 해운과 사료, 비료 등등 움직임은 나타나곤 있는데 이전보다 그 올라가는 상승 폭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숫자상으로는 튀는 온도가 뜨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 지정 확정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정한 리스크에 따라서 수급적인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섹터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장기화가 될 경우에 사실 이제 원가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급등,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종목적으로 보면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장기화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원료 자체에 대한 수급이 중단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어떻게 이 외형 확장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최근에 나프타 관련주, 특히나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에 대한 상승의 연속성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뭐 한국 패키지라든가 에코플라스틱이 뭐 진영 같은 기업들 좀 오늘 10%대 이상. 오늘 한국 패키지는 뭐 상한가 좀 안착하면서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수급도 관련주 안에서에 대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사실 나프타에 대한 원료 부분들은 원유를 정제해서 정유를 축출하고 그 이후에 부산물로서 플라스틱 원료가 좀 생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장기화가 돼서 원유 자체에 대한 수송이 차단이 된다는 부분들은 원료 수급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원료에 대한 가격 상승 부분들은 단기적인 이익 기여의 어떤 폭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 맞는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원료 자체에 대한 수급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할 만한 매출액도 감소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달라져 보고 있고요. 해운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해상운임에 대한 연동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좀 들었는데, 일단 뭐 WS 유조선 지수의 경우에는 일단 2월 말에서 3월을 좀 넘어왔던 구간에 한 55% 정도 상승을 했고,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한 75% 정도 운임 단가 상승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경우에는 25%에서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는 BDI 운임 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것이 아니라 10%대 초반 정도의 상승폭이 좀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우리 국내 해운선사들에 대한 대부분이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사실 뭐 BDI, 탱커선을 좀 주력으로 좀 하고 있는 선종을 좀 감안해 보면 운임지수의 상승 여파가 실질적인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지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사실 잠금상선 같은 뭐 대형 유조선이라고 좀 불리죠. 우리가 VLCC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사실 수혜가 좀 될 수 있죠. 다만 현재는 좀 상세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흥하해운의 뭐 최대 주주가 잠금상선이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실질적 어떤 사업 내용들에 대한 수혜로 좀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정한 리스크에 대한 장기화 우려감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수급을 이끌었다. 이 정도로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들을 보면 단기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공급망에 대한 불투명한 리스크 요인들이 오히려 좀 매출이라든가 이익 지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수혜를 좀 보기 어렵다. 이 점도 좀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전쟁 리스크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확 튀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마저도 나타남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쪽으로 보면 앞서서 제가 이제 2부 시작할 때 브리핑에서 전달드린 것처럼 소비주가 그나마 좀 강세를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대다수는 아니고요. 펄어비스가 지금 한 6% 오르고 있고 제가 전달드렸던 코스맥스나 호텔신라는 내리고 있긴 합니다만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의외로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 상단에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 안에서 소비주가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수급의 어떤 리스크가 좀 커지거나 전체적으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면 뭐 경기 민감주 내지는 경기 방어주 정도의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위주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기대 요인들은 됐는데 연속성이 그 이전에도 좀 부재했죠. 우리가 2023년도 매파적인 금리 정책 기조가 이어졌을 때 대안이 경기 방어주가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통신주라든가 그 이외 종목들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을 좀 부각이 됐지만 통신주의 어떤 상승 부분들을 이후에 일단 배당 성향을 좀 상향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기대감이라든가 저PBR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몰리면서 상승한 것이지 사실 뭐 경기 방어주에 대한 수급이 그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연속성은 좀 다소 부재했다라고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사실은 낙폭이 좀 큰 종목군들 위주의 단기적인 어떤 조정폭이 크게 좀 집중된, 다만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이 좀 적고 오히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그런 섹터군들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는데 사실 현재 뭐 수급 동향 보면 뭐 지금 현재 기점에서는 뭐 2차 전지 섹터가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죠. 시장의 수급이 불안정한데 반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대적인 어떤 이 수급적인 어떤 방어 역할을 한 거 이외에 오히려 좀 수급의 개선 여부를 우리가 좀 다른 포인트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2차 전지 섹터가 오늘의 일부 반등 부분들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 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폭의 폭이 커진 그런 구간에서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는 점, 이 부분은 향후에 업황의 부분적인 개선 내지는 차별화된 이슈에 따라서 오히려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2차 전지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에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급 개선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주신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X에 글을 좀 올렸습니다. 뭐 협상 관련해서는 extremely well이라고 해서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표현을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주에 유조선 10척이 통과를 했는데 이건 백악관에 대한 선물이었고 현재는 20척으로 2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확인이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나오는 뉴스 체크들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글을 한 10분 전에 올려서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그러면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주목해보면 좋을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반도체 쪽이고요. 매크로 이슈로 본다면 전쟁 리스크 빼놓을 수 없겠지만 섹터 자체로 놓고 본다면 터보컨트에 대한 이슈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악재가 한번 시작되니까 계속 그것만 눈에 띄는 건지 뉴스가 계속 더해지고 있는 구간이라 수급 상황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우려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지난주 흐름을 보면 터보컨트 이슈 때문에 반도체주가 밀렸다 이렇게 좀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 뭐 반은 맞고 저는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가장 큰 시장의 수급 변동 원인은 외인의 이탈이 굉장히 좀 크게 집중되고 있고 이 부분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인의 매도세가 더욱더 좀 집중되고 있는데 3월 기준에서 오히려 외인의 매도세가 컸다는 점, 이 점들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좀 됐겠고요. 이 부분 역시나 이란의 지정학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물론 이제 기대감도 남아있지만 리스크윈들이 오히려 좀 더 이전보다는 그 수급적인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많이 쇠퇴된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어떤 낙폭을 키우는 배경이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어서 뭐 터보컨트에 관련된 내용이 좀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됐는데 사실 뭐 우리가 구글이 공개했던 터보컨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해당되는 기술이 확실하게 좀 공개가 됐다라기보다는 일단 뭐 논문이에요.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적인 내용이 공개된 거고
상세 알고리즘이 모두 다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좀 봤을 때는 AI 모델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이 생성된 중간 저장 장치를 우리가 이제 KV 캐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 연산 처리를 통해서 일단 그 구조를 좀 바뀌는 건데, 일단 뭐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을 보면 일단 H100 GPU를 좀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메모리 적용 용량을 6배 정도 좀 낮췄고, 여기다서 뭐 데이터의 처리 속도를 8배 이상 증가시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메모리 기업들의 점진적인 해당된 기술들이 좀 본격화된다면 오히려 메모리에 대한 탑재량들이 적어지니까 이 부분이 장기 사이클 기대감을 좀 쇠퇴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악재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유 때문에 좀 빠진 것이죠. 다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해당되는 기술이 사실 뭐 당장의 상용화를 좀 이룰 수 있기보다는 적용 기술은 한 10년 정도 이후에 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한 4월 중순에 세부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가 구체화가 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상용화 시점이라든가 전략들이 그때 당시 그 시점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대체적으로 한 10년 정도 주기를 봅니다. 만약에 단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체 뭐 차세대 칩에 대한 구조를 모두 다 바꿀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은 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맹점이 좀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의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은 GPU에 탑재되고 있는 HBM의 적용량들이 떨어진다면 일단 뭐 공급되고 있는 메모리 수가 좀 감소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사양 메모리에 대한 적용 효과가 좀 낮아지는 부분들, 이 부분은 재고 증가 관점에서는 뭐 리스크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AI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이를 좀 도입할 수 있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파이는 현재보다 더 커진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총량을 보면 메모리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 요인들이 반반씩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다만 뭐 오늘의 수급 상향들을 보면 사실 뭐 터보 콘텐츠에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반도체주 중심의 조정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는 이란의 지정학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수급에 가장 큰 영향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이 부분은 단발성 어떤 이슈. 그래서 우리가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2023년도 정도에 딥시크 출시가 됐을 때 난리가 났었죠. 이 부분이 뭐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를 좀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역량이냐. 다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딥시크의 이 고도화 부분들 분명 한계점이 좀 있었죠. 다만 저사양, 저비용 AI 모델들을 좀 확산시키는 어떤 배경은 좀 됐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GPU의 소요량들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증명이 됐던 부분들은 오히려 기술의 어떤 고도화 부분들 관점에서도 메모리의 사용량이 감소되기보다는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에 무게를 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쵸. 터보 콘텐츠는 사실상 빌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4월 23일에 브라질에서 AI 학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공식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된다고 하고요. 지금은 블로그에 나왔던 내용들, 터보 콘텐츠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 다 지금 61선 지지에 딱 맞닿아 있는 구간이라서 오늘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면 매수가 괜찮을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 한 4월 7일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리만 지켜준다면 여전히 매수 구간일지 매력도 어느 정도 보세요? 사실 뭐 지지 구간이 뭐 단기적인 지지 구간 이탈한 지는 오래됐죠. 사실 이 부분이 뭐 단기적인 지지 구간이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의견을 좀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우리가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반등이 나왔던 폭이 컸을 때는 사실 그때가 좀 저점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또 지정화 리스크가 완화 시그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락의 폭이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사유는 사실 지정화 리스크에 관련된 변수 요인들이 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예측 지표가 전체적인 어떤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배경 안에서 외인의 매도세가 더 크게 반영되다 보니까 수급적인 어떤 방어 역할을 했던 개인의 매수세가 주춤해진 사이에 오히려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좀 재차 이어졌는데, 사실 수급의 방향성들이 좀 달라지는 기조들,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주의 가격 조정이 좀 구체화되려고 한다면 메모리 가격이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완만한 하향세가 확인되거나 재고량이 더 증가되는 시그널들이 좀 중요한데, 최근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반도체 빅2의
지금 재고량이 저희가 한 3주 전 방송했을 때까지만 해도 한 2주에서 네. 4주 정도에 대한 재고치를 좀 보유하고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2분기 기점에서는 1주에서 2주 정도로 예상한다. 이런 어떤 이 전망들이 좀 나오는데 최근 리포트 보면 지금 메모리 빅2의 재고율이 2주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일부 품목에서 1주 미만까지 1분기에 이렇게 좀 발생됐던 부분들은 분명히 2분기에 해당된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공급 부족 사태가 현실화가 좀 될 수 있다. 이 부분과 함께 헬륨에 대한 공급들이 향후에 한 4개월 정도 더 늘어나게 된다면 반도체 생산에도 뭐 상당한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기업들의 이 증인 모멘텀들은 올해 1분기로 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분기, 3분기에 오히려 확장 기조를 좀 보여준다는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무게감을 우리가 좀 반영시킨다면 현재 주간에도 뭐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전체 투자 비중에 대한 총량을 다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전체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제외분의 투자 금액을 최소한 5분할 정도로 해서 오늘같이 빠질 때 또는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고량도 중요하겠네요. 1분기가 2에서 4주라면 2분기에서 1, 2주 정도로 줄어든다라는 걸 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여전히 공급자가 우위인 시장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 모두 다 일단은 저점을 지금 다시 좀 떨어지고 있긴 하네요. 좀 올라오나 싶었는데 다시 좀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서 오후장까지 체크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다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탑픽 종목 한 가지 좀 골라볼까요? 네, 역시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반도체 빅2의 네. 경우에는 재차 굳이 말씀을 좀 드리지 않더라도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같이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장세, 특히나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낙폭이 뭐 4에서 5% 이상 정도 하락 구간이 좀 나온다면 반도체 소부장주보다는 사실 뭐 대형주에 집중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부장주 종목 안에서 좀 말씀드릴 종목은 좀 SNS텍을 좀 보고 네. 있는데 사실 이번에 SK하이닉스가 뭐 주주총회에서 EUV 공정 전환에 대해서 ASML 장비를 도입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칩에 대한 어떤 적용 방식을 EUV 공정을 통해서 전환을 하겠다. 이 부분은 초미세 공정 전환을 통해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높이고 전체적인 어떤 기술에 대한 난이도를 좀 상향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장비주의 경우에 수혜가 좀 될 수 있겠지만 네. EUV 공정들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EUV 관련된 소재들의 어떤 이 매출 연동 효과가 좀 크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SNS텍의 경우에는 현재 일본이 전체 시장 점유율 90%를 좀 장악하고 있는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을 국내 최초로 좀 국산화한 기업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테스트가 좀 진행되고 있고 일단 올해 2분기, 뭐 3분기 안에 공급량들을 좀 늘려간다면 외형 성장 관점에서 매출액이 한 35% 정도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의 양 집중도가 높아질 경우 2027년도 이후에 EUV 공정 관련된 소재 매출 부분들을 확장 기조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로 봐도 굉장히 강하긴 하네요. 1월 28일에 굉장히 긴 장대 양봉이 그려졌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박스 라인을 잘 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중에 전쟁이라는 부분들이 지워지고 났을 때는 더 강하게 퍼포먼스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을 응축하는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요. SNS텍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잘 살펴봤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서수진 앵커. 네,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시장은 이제 중동 전쟁에서 나오는 발언들에 내성이 생기나 했더니 아직까지 불안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정작 중동에는 미국 병력이 속속 집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와중에 벤스 미국 부통령은 조기 종전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장의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발언으로 전거래일 뉴욕 증시가 모두 3대 지수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장
우리 증시도 파랗게 질린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4% 하락하면서 5,200선 간신히 버텨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3% 정도 빠지게 되면서 1,100선에 현재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매도 행렬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3,300억가량 매도, 기관이 지금 3,300억가량 비슷하게 지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현재 6,400억가량 지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지금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물량을 30조가량 팔아치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외국인이 팔아치운 물량을 개인이 모두 가져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외국인은 팔아치우는 모습이네요. 510억 원 정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32억 원 정도 그래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역시 758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 종이 목재입니다. 2% 정도 상승불 켜고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이 더욱더 많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권주에서 6.5%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래에셋증권이 좀 강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 쪽에서는 5%, 금융업에서도 5% 정도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운수장비도 5% 빠지고 있고 의료정밀도 4.5%, 건설업까지 4.4%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지수입니다. 역시 코스닥에서도 종이 목재가 2.58%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기타 서비스가 강하게 밀리고 있네요. 4.8%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운송장비 부품도 현재 지금 1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장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4.66% 하락불 켜고 있고요. 의료 정밀기기 4%, 제조까지 3.52%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거래 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거래 대금 상위에 지금 반도체 투톱이 포지션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3%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5% 강하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일부 좀 줄이면서 올라와서 지금 17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더 밀리게 되고 있습니다. 87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 중동 사태로 핵심 공정에 쓰이던 헬륨 공급이 끊기면서 지금부터 2달 기간 안에 이 반도체 생산이 멈출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오늘장에서의 흐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이 부분에서 운임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다. 운임 가격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3%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원전주는 오늘 조금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 그동안 특히 전거래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차익 실현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5% 낙폭 보이고 있고요. 16,350원 선에서 현재 거래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올라왔네요. 원래 이 거래대금 포지션에 없었는데요. 지금 12% 강세 보이면서 13만 8천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고유가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태양광 모멘텀을 찾고 있는 움직임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로가 강하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25% 강세 보여주면서 9,6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기술은 오늘 덜어내네요. 7.9% 하락하면서 2만 1,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거래 상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1위권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낙폭 조금 줄이면서 10%대 상승불 켜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프타 수급이 어렵게 되면서 탈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현재 4,500원 선에서 거래 진행 중입니다. 미래셋 벤처투자,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오늘장에서는 3.3% 밀리고 있고요. 3만 1,000원 선에서 거래 진행 중입니다. SV인베스트먼트는요. 최근에 지금 중동 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개발사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던 SV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4.5% 강세 보이면서 4,700원 선에 현재 거래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LG 에너지솔루션 원래 하락하면서 시작했었는데 어느새 상승 전환하면서 2.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의 흐름이 오늘 선별적이긴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고요. 40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중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9% 정도 밀리고 있고요. 현대차와 전거래일에서 급등했던 기아차 같은 경우 5%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조선주 내일 주총이 열릴 계획인데요. 오늘장에서 현재 5.4% 밀리게 되면서 47만 원 선에서 거래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삼천당제약 지금 1.5% 약세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황제주 자리는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지만 어느새 에코프로비엠은 상승 전환하면서 1.2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만 5천 원 선에서 거래 진행 중이고요. 알테오제는 4% 정도 밀리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 코오롱 티슈진도 4% 정도 밀리고 있는 흐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주는 역시 여기 안에서는 좀 하락하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고요. 리노공업이나 원익 아이피스 같은 지금 반도체 소부장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함께 흐름을 같이 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HLB 담관형 신약 FDA 우선 심사 결정으로 오늘장에서 급등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보합권에서 방향성 찾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점점 좋지 않아지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였다가 매도로 바뀌었고요. 기관 투자자도 매수 규모를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지켜줘야 되는 중요한 자리와 숫자들이 좀 있습니다. 코스피는 5,100선,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차트상 일봉상, 그리고 61선 지켜줄 수 있을지 오늘 종가까지 꼭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